먼저 그래서 안개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안개랑 층운이랑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얘네는 메커니즘이 거의 같아요. 특히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좀 강조하고자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층운하고 층저운은 상당히 다릅니다. 도찐개찐해 보일 수 있는데 층운하고 층저운은 매우 다른 그룹입니다. 발생 메커니즘이 거의 정반대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다른 그룹입니다. 일단 왜 그런지는 우리가 오늘 층저운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못할 것 같아서 번역을 안 해놨는데 못할 거야. 근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층저운을 배우게 되면 층운하고 층저운은 비슷한 대기 하층의 얇은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커니즘이 정반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안개와 층운은 근데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안개와 층운은 전부 다 대기의 평균적인 상승 운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정도가 아니라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상승 운동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구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승 운동이 없습니다. 그럼 얘가 있을 점 이하로 어떻게 냉각이 되냐면은 이 현상에 의해서 냉각이 되는 겁니다. 복사 혹은 전도. 복사는 뭔지 알죠? 여기서 말하는 복사는 자기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가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절대 온도 0도인 물체는 없으니까 절대 온도 0도가 아닌 모든 물체는 자기 온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밖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걸로 찍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 복사 전도는 직접 맞닿아서 식는 겁니다. 공기가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차가운 밑바닥에 딱 닿으면은 그래서 서로 접촉에 의해서 식는 현상, 그걸 우리가 전도, 컨덕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사나 전도에 의해서 냉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승 운동에 의해서 냉각된 게 아닙니다. 복사나 그러니까 가만히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냉각된 게 아니라 이 공기가 그냥 가만히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막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차가워지든가, 아니면 이게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밑바닥이 차가워, 차가운데 닿은 거야. 그래서 식든가. 그래서 발생하는 이런 발생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안개와 층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개와 층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층 표면의 연력학적 특성. 하층 표면이랑 맞닿아서 에너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층 표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뒤에서 이게 왜 중요한 건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요건 전부 다 약간 역학적 혹은 미세물리적 그런 특징인데, 구름 입자가 형성되는 핵의 크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게 됩니다. 구름 입자가 이렇게 큰 건가 작은 건가, 그 안에 있는 핵은 이렇게 좀 크냐 작으냐 이런 게 있습니다. 화학적 조성, 물에 잘 녹는 거냐 안 녹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자 성장 미세물리적 특성, 저게 뭔지 좀 이따 볼게 될 거고, 입자의 낙하, 그 다음에 난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실 키포인트는 난류 운동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냥 first guess, 첫인상, 안개 안에서 난류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난류하면 대충의 뭔가 예상되는 그림이 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 칠 때 안개 안에서는 그 난류 활동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그죠? 약할 것 같죠?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설마 그 안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겠어? 라고 합니다. 실제로 약합니다. 그리 강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크기로 보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난류의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난류를 무시하면 제대로 된 안개 모의가 안 됩니다. 컴퓨터로 계산했을 때, 컴퓨터로 계산해서 이 난개를 발생시키는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이 난류 활동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난류라는 이것이 들어가면 이제 모델 안에서는 이제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난류가 잘 계산이 안 되거든, 컴퓨터로. 그래서 얘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몇 시에 생겨서 몇 시에 없어질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 잘 안 돼요. 여담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어려웠던 예측이 안개 예측이었습니다. 컴퓨터에서 계산을 안 해줘요. 수치 모델 뭐 여러분들 그 지금 기상청 들어가면은 그 수치 모델 나오죠, 그죠? 혹시 본 적 있나요? 그 킴 계산 결과 본 적 있죠?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기압 막 어떻게 변하고 고기압 저기압 막 태풍관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강수량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온도도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게 뭐 서페이스 뭐 925헥토파스칼, 850헥토파스칼 뭐 기타 등등 나오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고 볼티시티 뭐 이런 거 계산하고, 뭐 웜 어드벡션, 콜드 어드벡션 뭐 기타 등등등 계산합니다. 근데 안개는 계산하지 않아요. 안개는 계산을 안 합니다. 안개 본 적 없죠? 계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비전공자였는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대기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로 예보를 하고 있었었는데,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보조일기도에 보면은 이렇게 상대습도 선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보조일기도에. 그거 보고서는 이렇게 우리 동네에 이 95% 선이 들어오면 안개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 뭐 이런 식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상대습도가 95%인 거랑 안개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뭐 달리 뭐가 없으니까 그걸 갖고 그냥 예보를 냈었죠. 컴퓨터에서는 안개를 아직도 우리가 현업에서 다루고 있는 적어도 현업에서 다루고 있는 모델에서는 안개를 정량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몇 시에 생겨서 몇 시에 솟아날 건지 예측해주지 않아요.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국지적인 요소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이게 뭐냐면 여기는 안개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 이런 안개는 이런 현상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안개의 난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볼 겁니다. 안개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뭐 안개가 어떻게 생기고요, 그 안에 뭐가 있고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대충 우리가 알고 있다고, 안개 지면에 닿아 있는 구름이요, 그런 건 대충 알고 있다고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개에서 이 난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아주 심플하게 계산을 했어요. 처음에 이 컴퓨터 계산 영역 안에다가 일단 안개가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일단 안개가 있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 안개의 조성이 일단 다 물방울이라고 치고, 물방울이 다 작다고 칩시다. 물방울이 작고 특히 그 안에 있는 핵은 되게 작아서, 뭐 여러분 혹시 그거 배웠나요? 그 퀄러 용액 효과, 곡률 효과 뭐 이런 거 배웠나요? 아닌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수증기가 포화되면 100%, 그러니까 그 포화 수증기압이랑 딱 같으면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부르고, 수증기가 그거보다 더 많으면 과포화 상태라고 부르고, 수증기가 그보다 더 적으면 불포화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딱 포화된 상태를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수증기가 얼마만큼 있어야 이게 포화된 상태야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알아야 그거보다 수증기가 많으면 과포화, 적으면 불포화니까, 그죠? 그럼 이게 수증기가 얼마만큼 있어야 포화 상태인가, 그 라인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그 값은 평평한, 그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물을 기준으로 해서 잰 값입니다. 그런데 실제 물은, 실제 물이 아니라 우리가 구름에서 다루는 물은 그렇게 넓게 평평하지 않아요. 아주 작고 동그래요. 그러니까 곡률이 있죠. 그러니까 이 평평한 물에서 물방울이 튀어나오는 혹은 수증기가 들어가는 이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요거 작은 물방울에서 되는 거거든요. 물방울이 더 잘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구형이니까.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녀석과 얘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주변에서 아무래도 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방울이 좀 더 잘 탈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나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스프 먼저 넣나요? 라면 먼저 넣나요? 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바보야, 물부터 넣어야지 이건데, 저는 스프부터 넣습니다. 스프부터 넣을 때 뭐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건데, 뭐 끓는 점이 조금 높아져요.
그래서 라면이 조금 더 빨리 끓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실 근데 계산하면 별 차이가 안 나요. 라면을 더 빨리 끓일 만큼 그렇게 끓는 점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끓는 점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수증기가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충분히 온도를 받아가지고 수증기가 되면 탈출을 하는 게 이제 끓는 현상인 건데 못 올라가게 스프 입자가 위에서 막는 거지.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지 올라갈 수 있어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에서도 빗방울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름 물방울 안에서 이 안에 NaCl 뭐 이런 입자들이 요 안에 녹아 있으면 이게 이온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물방울이 뿅 하고 수증기 안에서 날아가려는 걸 막아주는 거지. 못 나가게 표면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곡률되면 곡률 효과는 더 잘 날아가게 하는 효과, 그 다음에 용액 효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용액 효과는 더 못 날아가게 하는 그런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작용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 갔어? 이 과포화도가 요 물방울에서는 달라요. 일반적인 물방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평한 아무것도 녹아있지 않은 순수한 물에서 잰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곡률 효과랑 용액 효과를 고려해 주어야 우리가 진짜로 요 조그만 물방울에서는 이게 얼마가 되었을 때 딱 포화 상태가 되느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까 했던 곡률 효과, 용액 효과를 고려해 주어야 되는데,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곡률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크기가 중요할 거고, 용액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안에 에어로졸이 얼마나 있냐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안에 어떤 에어로졸이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계산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안개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생각하냐면 일단 대충 작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에어로졸은 별로 없어서 곡률 효과 일단 좀 곡률 효과는 좀 있을 거고, 뭐 용액 효과는 일단 거의 없다 치고 아주 심플하게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야 뭔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1970년 논문입니다. 무려 50년 전 논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좀 복잡하니까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시켜버렸습니다. 뭐 말이 좋아 일정하게 유지지 계산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온도는 상수. 그냥 연력학 방정식을 풀지 않겠다는 소리지. 이게 그러니까 덜 중요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모델에서 계산을 할 건데 이 30분 동안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 라고 가정한 겁니다. 대기 운동도 거의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개니까 평균유가 없다고 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류항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델에서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류항 없어지고, 그러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도 없고, 뭐 VW 이런 거 없고, 온도도 없고, 뭐 그럼 남는 게 없잖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세물리 방정식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물리 과정만 계산합니다. 응결됐다가 뭐 증발했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과정만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 빈 타입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합시다.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다 칩시다. 빈 타입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데 그냥 대충 물방울 개수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물방울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첫 번째 항은 왜 이렇게 썼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응결입니다. 응결을 이렇게 응결이랑 증발이랑은 서로 대칭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결, 증발 계산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낙하, 땅으로 떨어지는 거 적당히 무거우면 땅으로 떨어지겠죠. 요거를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류 혼합항을 추가합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왜 평균류는 없는데 난류 혼합 계산은 합니다. 난류 혼합 계산은 요것도 그리고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난류 혼합 요거를 상수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유일한 썼지만 이게 유일한 방정식입니다. 바람도 계산 안 하고 온도도 계산 안 하고, 뭐 얘가 생각해보면 응결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뭐 컨덴세이셔널 히팅, 뭐 이베이포레이트 쿨링 왜 첫 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건데 없습니다. 계산 안 해요. 엄청 심플하게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모델도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말했죠 2차원이에요. 처음에 모델을 어떻게 세팅했냐면은 처음에 300m 너비 300m, 그 다음에 깊이 100m짜리 도메인에다가 안개가 있다고 쳤습니다. 여기 애초에 안개가 있어. 태초에 안개가 있었느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구름 응결에 화학 조성을 무시해야 될 만큼 충분히 작다고 가정을 하고, 액체 수함량, 아까 했지만 컨텐츠를 우리가 수함량이라고 부르고,
물방울로만 돼 있으니까 액체라고 부르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 글자만을 따서 LWC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그래서 그 구름 미세물리 하면 맨날 나온 단어예요. LWC 옆에 아이스로 바뀌면 IWC 뭐 맨날 나온 단어입니다. 요거를 아까 보통 1 오더라고 했었죠. 예, 단위가 좀 다르긴 하지만 미터 공기는 참고로 밀도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1kg per 세제곱미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per kg으로 바뀌어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기 1세제곱미터 모았을 때 그 안에 물이 0.3g 있는 정도, 온도 10도씨로 고정. 그래서 복사 과정 없고 미세물리의 온도 변화 없습니다. 수평 시정이 맨 처음에 여기서 계산을 했더니 시정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방울 표면적 가지고 소산 계수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하면은 85m 초기 조건으로 85m가 되도록 했습니다. 미세물리 과정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예,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면 미세물리 과정이랍시고 한 게 응결 증발, 그 다음에 낙하, 그 다음에 난류 혼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방울끼리 충돌 병합 안 하고요. 예, 이게 물방울이 크면 쪼개질 거라고 그랬는데, 예, 생각해보면 안개에서 그런 물방울이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분열 과정 없고 새로 물방울이 형성되는, 에어로졸에서 형성되는 핵형성 과정도 없다고 쳤습니다. 몹시 심플하죠. 이 상황에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안개층 300m 곱하기 100m 위에 항공기가 날아다니면서 그 일종의 시딩을 하는 겁니다. 입자를 뿌리는 과정을 했어요. 뭘 했냐면은 뭐 입자 뿌릴 때 보통 우리가 화학 물질을 뿌리지만 계산하기 힘드니까 물방울을 실제로 뿌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물방울을 뿌렸는데 그 물방울은 그 안에 NaCl, 예, 되게 큰 NaCl은 참고로 에어로졸에서 굉장히 큰 입자에 속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에어로졸 입자라고 생각하면 황산, 예, H2SO4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요. 예, NaCl 에어로졸 입자는 굉장히 큰 입자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위에, 예, 형성된 꽤 큰 물방울을, 예, 물방울의 수압량을 이 정도로 0.35, 예, 뭐 얘랑 비슷하게 해서 너비 50m, 예, 폭 50m, 높이 40m 공간에다가 뿌렸다고 쳤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도대체 이렇게 한 게 뭘 알아보려고 한 거냐? 예, 뭘 알아보려고 한 거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켈러 이펙트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녹화는 안 되겠으나 뭐 일단 화면을 조금 돌려서 하면 되지 녹화를. 야, 자, 이게 뭐냐면 뭐 대충, 예, 우리가 그 지금 위에다가 뿌린 입자가 뭐 이런 이 안에 뭐 에어로졸도 충분히 잘 녹아 있는 이런 입자입니다. 이 입자들의 그러니까 요 입자 표면에서 딱 포화가 된 상태라고 칩시다. 여기가 딱 포화된 상태야. 그러니까 과포화도 아니고 불포화도 아니고 여기가 딱 과포화된 상태라고 칩시다. 그럼 밖에서는 이게 포화 상태가 되도록 했을 때, 그럼 아까 얘기했던 기준이 되는 그 평평한 물에서 잰 포화도는 몇 %가 되어야 될까요? 혹시 배웠나요? 그런 걸 배운 적이 있나요? 뭐 100보다 높다 작다 뭐 대충 뭐 배운 적이 있나요? 이 입자들 여기가 얘는 요 안에 충분히 큰 NaCl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액 효과를 굉장히 크게 고려한 겁니다. 예, 용액 효과를 고려할 경우에 얘는 상대적으로 얘가 표면에서 포화 상태가 되도록 하는, 예, 배경, 예, 수증기량이 적어도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낮아도 돼요. 예, 요런 퓨어한 드랍에 비해서, 예, 요 퓨어한 드랍이 포화되는 상태에 비해서, 예, 여기 배경대기가 상대적으로 좀 건조해도 괜찮습니다. 예, 용액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액 효과를 고려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뭐 곡률 효과 있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용액 효과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령 그냥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대충 예로 드는 거예요. 여기 이 조그만 요 깨끗한 요 드랍에서는 예를 들면 바깥이 뭐 한 102%가 되어야 여기가 딱 포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 여기는 그거보다 낮은 상태에서 포화가 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얘는
101%가 필요하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바깥 대기가 과포화가 돼야 수증기가 보통 얘가 바깥이 과포화가 돼야 이 물방울들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수증기량을 요구하는데 대충 얘는 용액 효과 때문에 101%, 얘는 102%가 필요하다고 쳐봅시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바깥 대기가 101.5%라고 쳐봅시다. 얘는 101%면 포화가 돼요. 얘는 102%가 되면 포화가 돼요. 그런데 바깥 대기가 101.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얘 입장에서는 지금 바깥 대기가 과포화 상태인가요? 불포화 상태인가요? 과포화 상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응결에 의한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컨덴세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 있던 드랍의 기준에서 보면 지금 바깥 대기 상태는 불포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베포레이션, 증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깥 대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점점점 증발하고 얘는 점점점 응결해서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뺏기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얘는 점점점 커지고 얘는 점점점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얘는 또 크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졌다 싶으면 떨어지겠죠?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땅으로 떨어졌어. 기존에 있던 물방울은 증발해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안개가 솟아되겠죠. 안개를 이루고 있던 기존 물방울이 증발해서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이 당시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었어요. 안개를 없애고 싶은 거야. 막 공항에 안개가 끼면 불편하고 막 이러니까 공항에 있는 안개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물리적 지식을 동원했더니 이런 입자를 뿌리면 되는 거야. 이런 입자를 기존에 있던 안개에다 뿌리면 얘는 커지고 기존에 있던 물방울은 작아지겠군. 그러면서 안개가 솟아되겠지? 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중에 뿌려진 항공기가 뿌린 용액 상태의 물방울, 그 안에 있는 NaCl이 녹아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용액 상태의 물방울은 낮은 과포화도에서도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포화 상태에 이르기 위한 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뭐 101% 뭐 이런 식으로 낮기 때문에 먼저 존재했던, 원래 있었던 작은 안개 입자를 솟아시키면서 얘가 증발되면서 얘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충분히 커지면 지표면으로 낙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액체 수함량을 낮추게 되겠죠.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작은 물방울의 숫자도 줄이게 되죠. 그러면서 시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개가 솟아낼 시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사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 옆에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고 있는 척하는 거라니까. 됐나요? 나중에 질문하지 말고 지금 질문해. 자, 실제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프.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모델 시작해가지고 1분. 이게 참고로 모델 시간입니다. 밖에서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자 1분 그게 아니라 모델에서 델타 T 해가지고 계산한 그 시각을 말합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라고 하는데 얘기 안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모델에서 흐르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시계로 잰 게 아니라 1분, 4분, 8분, 12분, 18분, 30분대의 시간입니다. 30분 정도밖에 계산을 안 했어요. 30분만 계산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쪽 왼쪽 축은 시정 값입니다. 이쪽은 액체 수함량, 리퀴드 워터 컨텐트, 액체 수함량.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 습도, RH입니다. 자, 맨 처음엔 어떻게 됐을 거냐면은 전체가 다 85m라고 그랬었죠. 시정이. 맨 처음 지금 여기는 1분이니까 0분 자료는 없는데 0분 자료는 아마 어떻게 되어 있었을 거냐면은 전체가 85였었을 겁니다. 85m라며 아까.
예, 그랬을 거고 리퀴드 워터 컨텐트는 전체가 0.3이라고 했었었고 예, 그다음에 RH는 전체가 100%였겠지 뭐. 그죠? 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뿌렸어. 어디다 뿌렸냐면은 여기 모서리에다가 뿌렸어요. 예, 이쪽 왼쪽 상단 모서리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폭 50m, 깊이 40m가 되게 이 모델 상단에다가 이 정도 되게 뿌린 겁니다. 예, 뭐 뿌렸다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컴퓨터에다 짠 하고 거기다 값을 늘려줬다는 소리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 계산을 해보거라라고 이제 예, 계산 노예에게 시킨 거죠. 자, 그랬더니 시정은 1분 만에 여기 제일 꼭대기에 200m까지 좋아졌습니다. 85m에서. 오, 예, 계산한 대로 된 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산이 흘러간 겁니다. 리퀴드 워터 컨텐트는 최대값 0.7. 아까 예전 0.3에다가 0.35를 더했으니까 0.65가 됐을 테니까 예, 대체로 오더가 맞는 값입니다. 근데 보면은 벌써 조금 내려왔죠? 이만큼 벌써 내려왔습니다. 여기 상단에다가 뿌렸는데 그래서 시정은 여기가 아직 제일 좋은데 리퀴드 워터 컨텐트는 굉장히 빨리 내려와서 벌써 지금 최대값이 한 요 정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내려온 거예요. RH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 여기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드냐면 아까 했지만 얘가 예, 수증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숫자를 지금 우리가 100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실제로는 얘가 포화가 이르는 상태가 예, 대체로 얘가 95고 얘가 100인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만약에 실제로 바깥 대기가 100%에서 시작했겠지. 100%에서 시작하면은 얘는 딱 포화된 상태거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과포화된 상태거든. 95만 되면 포화가 되는데 밖이 100이라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수증기를 막 가져가야 되겠죠. 수증기를 가져가서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수증기가 낮아지겠죠. 뭐 99로 낮았다고 칩시다. 예, 여전히 얘는 과포화 상태죠. 95만 되면 99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얘는 100이어야 딱 포화 상태가 되는데 바깥이 99가 돼 버렸으니까 예, 얘는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증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점점점 증발하고 얘는 아직 더 배가 고픈 거죠. 계속 수증기를 받아서 응결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언제까지 벌어질 거냐면은 95가 될 때까지 벌어지겠죠. 예, 전체 배경이 95가 될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겁니다. 자, 됐어요. 예, 1분 후니까 이미 있던 안개와 나중에 뿌린 물방울이 서로 혼합돼서 상층의 최대의 리퀴드 워터 컨텐트가 나타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줄었습니다. 자, 4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줄. 4분이 지나서 살펴봅시다. 상태를 보아하니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리퀴드 워터 컨텐트의 맥시멈이 벌써 어디가 여긴 맥시멈이냐면 이제 여기가 맥시멈입니다. 0.35. 여서 여기가 맥시멈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아까 여기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0.05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도 증발해서 없어진 거죠. 예, 원래 있던 것도 증발해서 없어졌고 예, 0.05로 줄어들긴 했는데 예, 벌써 다 아까 그 물방울들은 벌써 이미 4분이 지나서 이미 거진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 최대값이 여기니까. 시정 좋습니다. 예, 위에 최상층이 얼마냐면 700m나 확보가 됐습니다. 예, 예, 당연하지. 얘가 없으니까. 액체 물방울 상태가 없으니까 시정이 좋아지겠죠. 700m까지 좋아졌습니다. 근데 RH는 약간 수상합니다. 예, 95였던 것이 97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예, 약간 수상합니다. 왜 올라갔지? 예, 그냥 95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8분이 지납니다. 8분이 지나고 12분이 지나서 봤는데 8분 때 최대 시정 900m. 예,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예, 100m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상층 0.01 최소값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 있던 0.35는 이제 없어졌죠. 예, 땅에 이렇게 다 떨어졌으니까 없을 겁니다. RH는 예, 여기 99, 100 선 두 개가 그어져 있는 거 봐서 거의 다 100에 가깝다는 소리죠. 예, 거의 다 100에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12분 됐더니 시정이 조금 나빠졌습니다. 900짜리가 없어졌고 800 뭐 몇십 정도가 최대값인 것 같고 얘 이렇게 0.01, 0.03, 99.1 돼 있고 12분에서 18분이 지났더니 시정이 나빠졌어요. 800에서 500으로 나빠졌습니다. 윙, 무슨 일인가? 이게 왜 800에서 500으로 나빠졌는가? 보니 0.01 값이 없어지고 0.03 늘어났습니다. 액체 수합량이 늘어났어.
RH도 99.6 최소 99.6 이상이 되는 거네요. 예, 고작 18분밖에 안 지났는데 30분이 됐더니 200m 여기 0.1 99.76이 되면서 거의 처음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별반 뭐 처음 상태보다 뭐 조금 좋게 하겠지만 예, 처음 상태가 거의 돼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혼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모델에서 무슨 계산을 시켰는지를 봐야 되지. 모델에서 무슨 계산을 시켰는지를 봐야 모델이 결국 계산인 걸까. 이래서 우리가 모델을 가져오는 겁니다. 참고로 자연에서 실제로 뿅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서 왜 그랬게? 라고 물어보면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죠. 뭐 복사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아까 우리가 뭐 무시한다고 쳤던 뭐 미세물리 과정에서 나온 열도 있고 뭐 너무 많아. 뭐 바람도 불 거고. 네, 근데 적어도 모델에서는 그런 과정을 다 차단시켰어요. 계산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뿅 하고 계산해라 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과정 안 할 거거든. 이류도 없고 온도 변화도 없고 오직 미세물리 과정에다가 플러스 낙하 과정 정도만 계산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일이 이렇게 벌어진 데는 얘네들이 주 원인인 거지. 얘네들만 범인인 겁니다. 저 셋 중에서 이 셋 중에서 누가 범인일까요? 난류 혼합. 지금 요 그래프에서 나온 과정은 짜잔, 요 세 개의 과정밖에 안 일어난 겁니다. 요 세 개의 과정으로만 아까 이 시간에 따른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인 거야. 응결 증발, 아니면 물방울이 떨어진 효과, 아니면 난류 혼합.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일을 했냐면은 난류 혼합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뿌린 효과가 나타났어. 1에서 한 4분, 8분, 뭐 잘 보면 한 12분 정도까지는 시정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 요 RH 필드를 보면 수증기가 이미 빨리빨리 섞이기 시작한 거죠. 빨리빨리 섞이기 시작하면서 수증기도 빨리빨리 섞일 거고 여기 있던 물방울도 빨리빨리 섞일 거고 그렇게 되면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그냥 처음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니까 소산이 안 됐죠. 안개 소산에 실패한 겁니다. 떨어뜨리면 처음엔 소산된 것처럼 보이나 그 다음에 금방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다. 난류 때문에, 난류에 의한 혼합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전체 300m 바이 100m 중에서 물론 당연히 그 씨앗을 300m, 100m 전체에 뿌렸다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좋아지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체 안개다 다 뿌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50m 곱하기 40m에다가 뿌렸는데 이렇게 되더라 라고 계산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1970년에 나왔던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안개 내에서 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난류 과정이 이래서 있어야 돼. 이거 계산 안 하면 다 틀린 거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준 계산 결과입니다. 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잘 이야기했지만 난류가 있는데 이 난류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가? 난류가 우리가 사실 다른 과목에서 배웠겠거니 하고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겠지만 난류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겠죠. 그죠? 난류를 물론 없애는 메커니즘도 있고. 그게 적당히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얘가 이제 계속 가든가 뭐 더 세진든가 뭐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일단 그런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네요. 난류가 계속 상수라고 쳤네요. 진짜 상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굳이 제가 상수값을 여기다 적었네요. 4 정도쯤 된다고. 이게 얼마쯤 되는지 잘 모르겠죠? 굉장히 큰 값입니다, 이거. 이게 보통 이 난류의 요 계수를 MKS를 일단 잘 안 씁니다. CGS로 보통 써요.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어서. 이 MKS로 4 정도면 꽤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난류 강도가 너무 세게 든 거 아닌가? 너무 빨리 섞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게 4가 적당한 숫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었겠죠. 이거는 적절한 숫자인가요? 4라는 게 적절한 숫자인가요? 이거 혹시 뭐 너무 큰 거, 너무 작은 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과정들을 너무 무시했잖아.
안개라는 거를 누군가 계속 이렇게 유지시킬 만한 어떤 메커니즘도 있을 거 아니야. 가령 예를 뭐 복사라든지 뭐 해가지고 계속 유지시킬 만한 메커니즘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너무 무시해서 이렇게 그냥 30분 만에 없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질 수 있으나 이 연구의 목표는 어쨌든 뭐였냐면 가능한 한 심플하게 계산해보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난류 개수도 그냥 상수로 주고 없어지지도 않고 다른 역학과정, 연력학과정 다 없고 했더니 난류만으로 고정된 난류만으로 없애는데 30분이면 족하더라. 그래서 안개 내에서 난류를 고려하는 게 중요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